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시정 연설 뒤에 있을 국회 논의 과정이 어떠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확인해 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면 정 총리가 추경 시정 연설을 하고요. 여야 지도부가 논의에 들어갑니다. 어제까지도 당정청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소득하위 70%냐 전 국민이냐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각각의 입장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정세균 총리 또 홍남기 부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과연 이 기본 재난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쟁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70% 소득 하위자들에게만 줄 것이냐. 네. 아니면 이를 더 확대해서 전 국민에게 줄 것이냐. 이게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상 토론 끝에 결국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발표가 없이 어저께 회의를 끝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미 지금 그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70%를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난주에 국회에다가 지금 예산안, 세입 예산안을,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 놨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정세균 총리가 하는 시정연설은 70%만을 주는 것을 대상으로 이 연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세균 의원의 이 총리의 연설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여야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이 원내 총무단이 만나서 국회 차원에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지금 정부가 이 추경안을 내면 편성은 정부가 합니다만 그것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국회의 권리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70%만 주는 안이 총리 차원에서 제안을 하긴 하지만 여야 합의로 이것을 늘려서 전 국민한테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여야가 과연 합의가 되느냐 하는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선거 때 얼핏 보면 양쪽이 비슷한 주장을 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들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조건이 하나 있긴 있었죠. 저기 저 광진구입니까? 거기서 어느 국회의원, 예. 청와대 수석을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 예, 고민정 대변인이 당선되면 예. 전 국민에게 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인영 원내 총무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네. 또 당의 공약으로도 전 국민한테 주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속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다음에 또 국민들 간의 갈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야당인 통합당에서는 주긴 주되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 다른 데 나갈 돈을 A에 나갈 돈을 B에 나갈 돈을 A로 이렇게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군사비를 줄여라 또는 SOC를 줄이고 그 돈을 항목만 바꿔서 재난 지원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동안의 추경은 우리가 재정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 흑자 재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국고 자금을 가져오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추경을 하려면 적자 재정을 해야 됩니다. 적자 재정을 하면 그렇게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것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돈을 뺏어가는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적자 국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여야 간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재난지원금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 재정 건전성이 괜찮은 편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국채 발행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예.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박사님 입장은 어떠신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대부분은 정부가 건전 재정을 하면 예. 적자가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죠. 다만 지금의 우선순위 문제에서 그 적자 재정을 해서 위기를 끄는 것이 더 나으냐 아니면 우리가 재정의 보수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으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GDP
비율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규모는 40%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요. 그러나 이게 단순 비기가 어려운 게 우리는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약 8년 정도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돈이 많고 또 미국과 일본이 특히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데 그쪽은 기축통화국이고 발권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다. 네. 그런 면에서 장단점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미국의 경우에도 난장 토론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그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있는 게 국회인데 오늘 국회에서 좀 잘 좀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여야 간의 논의가 길어지면 지급 시기도 문제가 될 텐데요. 이게 긴급 지원금인데 긴급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가장 빠른 지급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미 좀 많이 늦었죠. 네. 미국의 경우에는 벌써 지금 돈이 상당 부분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제 국회에 정식으로 청구를 하고 지난번 3월 달에 1차 추경안에 보면 오늘부터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 예결위에서 하나하나 심사를 하게 되면 3월 달에는 12일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12일이 걸리더라도 확정이 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는 지금 이것을 건강보험료 얼마에서 자르고 또 그 아파트 등 부동산 소득이 많으면 좀 자른 이런 경우를 했을 때 그게 실무 작업에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요. 전 국민을 다 줄 때는 12일이면 되겠지만 70%를 줄 때는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긴급은 좀 말은 좀 빼야 되겠죠. 그냥 재난 지원금으로 지금 변환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폭락했던 주가가 19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개인 자금이 좀 유입이 됐고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의 좀 매수세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맴돌고 있던 자금이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식시장 쪽으로 흘러오면서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이게 한국 상황이나 미국 등 전 세계 지금 정권 시장이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하고 그때하고 패턴이 좀 비슷한 점이 여러 측면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갑자기 팬데믹이 생기니까 전 세계 정부 특히 미국이 많이 놀란 나머지 이것을 조기에 수습하자 해서 아주 강도 높은 지금 그 통화 살포 정책, 통화를 증발함으로써 위기를 끄는 정책을 발표를 잇따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보다도 통화를 푸는 것으로 인한 통화 증발 효과가 지금 더 큰 그런 면에서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좀 끌어오르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화 증발에 의한 경기 부양 정책을 썼죠. 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부동산 주변에 많이 몰려있던 돈이 빠르게 정권시장 주변으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낳게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사실 돈에는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저 돈이 주식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용인지 사실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그러나 이제 금융 상품별로 볼 때 특히 최근에 이제 정시 주변에 주식 예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 예탁금이라는 것은 내가 주식을 살 마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정권회사에 계좌를 옮겨놓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았는데 그 돈을 아직 다른 계좌로 남겨두지 않았을 때 그것을 예탁금이라는데 그게 지금 무려 45조, 60%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 돈은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대대적인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히려 오르는 그런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RP 잔고 같은 데는 무려 77조, 또 파생상품 부근, 각종 금융상품, 정권시장의 금융상품 부근의 대기자금이 그 주식 예탁금까지 합쳐서 지금 142조 원이 들어와 있는데 저게 전년 동기 대비로 약 한 24%, 5%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 강남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런 면에서 부동산 쪽에서 주식 쪽으로 자금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통화량을 풀어난 데 따라서 그 돈이 갈 때를
잘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 중에 최근에 정권 쪽으로 많이 몰렸다. 이 돈은 언제든지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초단기 부동자금입니다. 그러게요. 부동자금인데 앞으로 어디로 갈지. 지금 어쨌든 서울 아파트 값이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부동산 쪽은 현재 지금 IMF 때나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이래 보면 전체적으로 실업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부동산 쪽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지금 여러 지역에서 급매물이 나와서 1억씩 또는 수억씩 싸게 나오는 매물이 있습니다만 물론 급매물은 정상적인 시세로 보기는 어렵고 특정 계층에 있는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세계 경제의 이 하향 안정화 기조 속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세는 당분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저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너무 떨어짐으로 인해서 보통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부분 불경기가 왔거든요. 예. 특히 지금 지방 부동산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기업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 재무제표 평가를 할 때 평가 손실이 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경제정책을 연착륙, 충격 없이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정책에 오히려 지금 정부가 조금 부동산 이 규제 정책의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실업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대량 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이 일찌감치 나왔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던데 그때는 우리나라 고용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예. 또 지금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일시휴직자가. 예. 근데 이분들이 아예 직장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이 가능성은 얼마나 전망하시는지. 예, 지금 우리가 최근 근세에 들어서 금융 위기의 급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디플레이션을 한 2번 정도 겪었는데 이번을 빼고 말이죠. 1997년에 IMF 경제 위기 또 2007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인데 예. 그때마다 가장 고통을 받은 것은 역시 고용 문제였습니다. 기업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면 갑자기 기계를 팔 수도 없고 땅은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려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량 실업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업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가는 문제 그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당장의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소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소비를 굉장히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 감소에 의해서 기업의 또 판매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업은 또 한 번 이 실업을 고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실업의 파고가 1997년 또 2008년도에 왔고요. 또 이때 한번 떨려난 사람들은 다시 회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새로운 구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실업자를 양산하고 난 다음에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인원을 늘리기에는 1년 내지 2년의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실업자를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네. 우리 사회가 각자 노력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도 어저께 4.19 행사에서 실업을 유지해달라. 고용을 유지해달라. 고용 유지를 최대의 정책으로 하겠다. 뭐 그런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업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좀 벗어나야 될 텐데 이번 주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좀 집중 지원이 돼야 할 그럴 분야 어디라고 보세요? 네, 지금 5차 비상경제회의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공을 비롯한 기간 산업에 대대적인 자금을 지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막 2시간 전에 정부가 이를 공식으로 좀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의한 적 없다. 그리고 이번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제는 고용이다.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고 정부가 지난 주말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이번에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경제대책회의에서 마련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정부가 앞장서서 좀 당장에 불효불급하더라도 좀 고용을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통령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고용 유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주겠다. 네. 이를테면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정부는 항공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어떤 또 회사채 보증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 할 때
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그 실업자를 내지 마라, 고용은 몇 달 이상 또는 몇 년 이상 유지하라는 그런 빅딜을 지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번 5차, 6차 정도에 걸쳐서 고용 문제와 이 기간 산업 지원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 읽기에서 여러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